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묘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체제의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두 달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서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9번이나 집권 여당의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이나 과정이 무리하다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셨습니다.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실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이나 정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실 정부와 서로 존중하고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야 시너지를 내서 국민들께 더 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대응, 불합리한 세제개혁,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해결 앞에서 당정은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은 오로지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안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당정 모두가 공유하면서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어렵게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둘째, 보수 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저는 우리 보수 정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의 애국심, 유연성, 전략적 판단 능력에 놀랍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3월 말 4월 초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매서운 파도 아래 보수 정치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지자들이 나서주셨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참 구식처럼 보이는 저의 호소에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절박한 상황을 함께했던 뜨거운 마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보수 정치는 지지자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애국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전략적이고 더 절박합니다. 저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더도 말고 딱 우리 지지자들만큼만 애국적이고 유연하고 전략적이고 절박해진다면 대선이든 지선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재건과 혁신은 보수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봤듯이 늘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준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지지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든 자부심이고 출발점이자 보루입니다. 동시에 중도, 청년, 수도권 정치를 향한 확장이 없이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발은 보수의 심장인 전통 지지층에 두고 또 한 발은 수도권과 청년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17 나이에 보수 정당에 입당하여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보수 정당의 추천으로 작은 선거부터 나가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독일 통일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지방선거의 자원봉사자로서 정치를 시작해서 30에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30이 되기 전에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그런 길을 가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이제 콜을, 마크롱을, 멜라니를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자청해서
출마한 광주의 박은식, 연고가 없음에도 당의 요청으로 도전한 오산의 김효은 같은 젊은 인재들에게 우리 당은 자신 있게 앞으로도 생활인으로서 정치 계속하시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선거철만 되면 벼락치기식으로 청년 인재 영입해서 험지로 보내고 그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중도, 수도권,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오지 않을 겁니다. 사명감과 경쟁력을 가진 수도권의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플랫폼 삼아서 오랫동안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찾을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저는 우리의 원외 정치 신인들이 평소에도 지역의 현장에서 민심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 사무실 개설 허용을 제안드립니다. 다행히 선관위와 민주당은 이미 찬성하고 있으니 우리만 결심하면 됩니다. 20년 전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지구당이 폐지된 것을 이유로 이런 현장 사무실의 지역 밀착 정치가 부패를 부활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당시에 차떼기 사건을 직접 밝혀냈고 누구보다 정치인의 부패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세상이 변했고 회계는 얼마든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혈세로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더 받겠다고 의원을 구워주는 편법을 근절하는 것이 더 시대에 맞는 반부패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을 차별하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차별이나 격차 없이 꿈과 열정만 있으면 정치할 수 있어야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 것이고 그것이 곧 정치 개혁입니다. 물론 제가 총선 과정에서 제안하고 우리 모두가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의 포기, 출판 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시 세비 반납 등의 정치 개혁의 약속들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정치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진심을 알아주실 겁니다. 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사적인 이익과 특권을 없애면서도 정치인이 공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막는 규제는 풀어내어 우리 당을 보다 활기차고 젊은 정당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의도 연구원 등 당의 정책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당의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의 성과를 지금의 시대에 맞게 보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은 정교하게 수정하여 정책 중심의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의도 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여의도 연구원 자체뿐 아니라 보수 중도의 수준 높은 민간 브레인들에게 정책과 전략에 대한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과 전략이 더 유연해지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보수나 중도의 정책 전문가들이나 전략 전문가들과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108명의 일당 100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같은 구도면 일당 100까지는 필요 없고 한 일당 2 정도면 되겠죠. 어려운 선거에서 처절하게 분투하면서 값진 경험을 쌓은 163명의 걸출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의 지방자치위원들이 있고 뛰어난 역량의 보좌진들이 있고 당의 기둥인 당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책위와 여연과 연계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의 저변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 때만 반짝 저변 확대를 시도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과 동시에 경쟁의 룰 준수를 보장하며 경쟁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기본이겠죠. 자유와 자율, 공정과 경쟁을 핵심 가치로 삼되 더 나아가 공동체를 튼튼하게 지키면서 동료 시민과 연대하는 보수 정치를 저는 꿈꿉니다. 과거에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시기에는 비주류의 소장파들이 활동할 공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우리 당 어땠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낙인 찍고 공격하거나 심지어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셈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를 찍어주었던 국민들을 하나 둘씩 등 돌리게 했고 상처받게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1639만 명의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1318만 명의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320만 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던 분들은 단일한 생각을 가진 하나의 균질한 지지층이 아니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국적으로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들의 연합이었죠. 이 유권자 연합을 복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선택하실 수 있게 당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유연성, 개방성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보수를 구태라고 오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자랑스러운 선택지가 되도록 체질을 변화시킵시다. 보수라는 긍지를 느끼게 해드립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안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의료 건보 재정, 국민연금, 지방소멸, 국방 등 사회 각 분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첨단 산업 및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에너지와 AI 전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치권의 이러한 시대적 도전과 과제에 대한 고민과 비전,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수준 높은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부터 반성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지금 정치가 할 일은 근시안적인 어젠다에 매몰돼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향후 5년, 10년, 30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의 사령관 같은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히말라야를 함께 등반하는 셰르파 같은 동반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고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설득하는 데에서 유능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연금 개혁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들을 앞으로 차례차례 제시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검증받고 토론하고 당의 노선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미래 세대와 선배 세대와 저희 세대가 누려온 대한민국의 성취와 번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고민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과 파이를 키우는 반도체, AI, 에너지, 바이오 등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공대 신임 학장 인터뷰에서 뼈아픈 지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학기술이 정쟁화하는 것이 문제다. 에너지 분야를 예로 들면 원전, 신재생에너지, 영일만 유전까지 정쟁화 이슈가 많아지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수정치의 핵심은 실용주의와 미래를 향한 유연성입니다. 에너지는 정치를 모릅니다. 원전, 유전은 우파의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좌파의 것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적 도식의 장벽을 깨부수겠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과학과 에너지의 정쟁과 이념을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선견지명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I 시대를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전력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폭증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바로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정치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송전망을 파격적으로 증설하고 소형 모듈 원전 등을 도입해서 전기 발전량을 확보해서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을 기업들과 연구소, 대학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유치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안들은 정부와 실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집권당이 도전적으로 나서면서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과학기술 및 에너지를 비롯한 국가적 핵심 정책들에서 이념의 때를 벗기고 실사구시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치가 민생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와 번영을 위한 싸움이 국가 간의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은 기업 간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하던 자리는 일론 머스크를 거쳐서 가죽점퍼 입은 젠슨 황의 몫이 됐습니다. 대만 출신 미국인 젠슨 황은 세계 경제는 물론 양안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우리 대기업의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그러니 양안 관계 따위는 우리와 관계없다는 누군가의 말은 틀렸습니다. 방탄, 강행, 보이콧 같은 단어를 휘두르며 좁은 여의도 안에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넓은 무대에서 더 치열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그 역할은 정부에, 집권 여당에, 그리고 야당에게도 주어진 국민의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질이 멸렬하고 끌려다닐까 걱정하십니다. 구심점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제가 이 난국을 타개할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야당과도 자주 만나서 논쟁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득당해야 할 사안이라면 기꺼이 설득당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당이 못하기만을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 하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저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조금 더 기다리면 당이 더 극도로 어려워질 거고 역설적으로 저 개인에게 쉬운 꽃길이 찾아올 거라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 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바로 지금이 지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뜨거웠던 108일 동안 제가 준비 없이 달리기만 했을 때 저는 제게 당의 리더로서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이전에 당을 개혁하고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대화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기반을 다시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우리 당을 바꾸고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목소리 크게 해주시면은 네. 목소리 크게.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전화는 잘 들으셨고 저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이요.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지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많으시니까. 제가 저 질문 손을 드시면 어딘지 지적을 말씀해 해주실 텐데 소속하고 성명을 좀 아까도 부탁드린 것처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네. 그 신화를 얘기했었는데요. 당 대표로 나서기에는 충분 책임론을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연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이 지금 어려운 당의 상황을 타개하고 그리고 당을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책임을 지는 길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고 당원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김태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두달 만에 다시 이야기했는데 하나를 결심한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수평적으로 감정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혜경,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답이 길어도 되겠죠? 괜찮으시면. 네. 저는 원래 한 1년 가까이는 이 국민들께 자숙하는 모습 보이고 성찰하면서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페북에 글을 쓰기도 했었죠. 다만 그 이후에 한 2달간 동안에 우리 당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점점 더 위기에 빠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 저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나섰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길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1년 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저한테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당을 조금 더 민심에 부합하게 바꾸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기다려주실 것 같은데, 그죠? 국가에 봉사하던 의무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와 남북 분단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던 싫던 군대에 가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수는 안보에서는 다른 정치 세력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최상병님뿐 아니라 그 유족들 그리고 최상병님처럼 군에 가족을 보낸 분들 그리고 군 장병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과 처우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불신만 쌓일 겁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유전 특검이나 MB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수한 사안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얘기해왔던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고 너무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 자료를 막 제공하거나 이런 식의 의혹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습니다.
역시 그 사족을 달았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또 마찬가지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특검을 제안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안 되고 무조건 민주당에서 고르는 특검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민주당의 속내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거가 되겠죠. 저는 이 정도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사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라든가 정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거 특검을 지금 받으면 안 된다는 말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이 다를 뿐이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보수 정치인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잠깐만요. 아까 우리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받은 정부입니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야 하고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도이치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항소심 주변에도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전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진짜 해야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기자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은 위원장과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10여 초밖에 통화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의심이 다른 후보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먼저 하고 갈까요?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까먹을 것 같아요. 저는 공적 관계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그래왔고요. 어떤 친소 관계가 공적인 결정의 영향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저는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훨씬 더 건강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 10초라고 그건 어디서 나온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에서 중요한가요? 저는 공적 관계, 사적인 어떤 친소 관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여부가 공적인 결정의 이 가부라든가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고 아까 제가 연설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후보들은 아직 러닝메이트를 내세우지 않으셨고 나경원 전 부분장의 러닝메이트에 대해서 여의도식 국회 정치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러닝메이트를 선정한 기준이랑 왜 필요하다고 보셨는지. 아직 저희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좋은 정치인들과 같이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정치하고 싶은 것은 맞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저 나 의원님 판단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당 내부의 어떤 이런 절차에 있어서 다른 후보나 또 관계자들이 저를 비방하더라도 비방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차피 함께 우리가 좋은 정치 해야 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해야 될 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 이거 이상한가요? 그건 나중에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을 때 쓰겠습니다. 네, 끝에 계속 손 드셨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영국 스카이뉴스의 서울지국장 맹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외신에서는 그 한반도가 전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러시아 관계가 전략적 동반적 단계로 들었으면서 김정은이 오판할 수 있다는 데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게 6월 19일 날 있었던 러북 회담 가지고 말씀하시는 보도죠. 거기 관련해서 일종의 어떤 이 전시 상황에서의 개입에 관한 해석이 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오히려 러시아와 북한이 현재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급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우방 관계,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여서 한미일 관계 공조 완전히 회복돼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방과 이 정보력, 저는 지금 지난 정부에 비해서 괄목상대하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방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쟁의 위기 내지는 걱정을 할 정도로 저희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리면 안 되겠죠. 저희는 충분히 지금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집권 여당으로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드리자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목소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어디 한국일보 김동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대표에 당선이 되시면은 제일 큰 선거가 2026년 지방선거인데요. 2026년 지방선거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먼 미래인데요. 먼 미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고, 그걸 누가 잘할 수 있느냐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든 나 후보든 원 후보든 윤 후보든 다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지층과 우리 당원들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갖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1년 뒤의 시점이니까 모르죠, 상황은. 근데 만약에 누가 당대표가 됐든 간에, 꼭 제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고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 지지자들을 대변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판단이 되면,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누구라도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1년은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이게 충분한 시간이고, 그 1년 동안에 그 기반을 만들지 못한다면 어차피 저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죠. 네, 다음 해주시죠. 소속 이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당이 제대로 반응을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은 제대로 반응을 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특정 후보가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 저는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 지금까지 그런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좋으셨어요? 그거 총선에서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고?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만 보고 토론하고 좋은 해법을 내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YTN 강민경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이민경입니다. 지금 일단은 아까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좀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는 아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뉴스를 나갔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그걸 열어줬다는 문제 한번 느껴보고요. 또 계속 원외 당대표가 역할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우리 당에서 누군가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정도로 신망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그분 대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 대표가 되셨어요. 근데 1년 동안 너무너무 잘하셔서 나경원 아니면 우리 진다. 나경원 이어야 이긴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나가시라고 할 겁니다. 그건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커리어를 중심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 진영 자체가 대선과 지선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저나 뭐 나 대표나 이런 분들의 뭐 개인적인 정치 커리어상 어떨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정말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 시점에서 된 대표들 중에서 좀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대표님은 그분도 열심히 하고 좋은 정치하시면 국민들한테 평가받아서 대선 후보로 국민들이 정말로 그 희망이 그분한테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땐 그분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보러 가시죠. 원외 당대표의 한계로 우리는 어차피 108석의 소수 정당입니다. 원내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신 168명의 훌륭한 원외 위원장들도 계시죠. 우리는 한데 뭉쳐서 가야 하는 겁니다. 원내 기준으로만 얘기한다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 대표님이야말로 원외로 출마하셨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2번이나 시도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원내에서 당대표를 하셨던 경우에 어떤 대단하게 그러지 않았던 경우보다 더 좋은 성과들이 많았나? 그 부분 한번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당이 지금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민심에 부응하고 변화할 수 있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냐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로 들어가신 108명들, 나 의원님 포함해서 제가 다 열심히 띄워준 분들 아닙니까? 저와 함께 국회에 가신 분들입니다. 저와 충분히 팀워크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2시 50분 이후부터는 또 원희룡 장관 출마 안 했던 분들 위주로. 안 했던 분들. 우리 중앙일보 김희정 기자. 오랜만입니다. 그 당권 대권 분리 규정 아까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좀 한번 그럼 반대로 좀 여쭤보자면 1년 뒤에 그 지지층들이 어떻게 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대선 출마 생각은 아직까지 문제가 안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3년 뒤를 생각했다면 지금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아까 스피치에서 얘기했다시피 좀 더 보면서 굴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기대했겠죠.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나서는 게 당에 그리고 우리 진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1년 뒤, 3년 뒤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세상이 쉽나요? 그러면 그 뒤에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만약에 지지층들이 이제 멸망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그 당대표를 중도 사퇴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지층들의 큰 열망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열망입니다. 지지층 입장에서는 양보하실 수 없는 열망일 겁니다. 그게 누가 되든 간에 만약 그 시점에서 어떤 조치가 없으면 그 사람이 대권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조치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규정을 당원과 당규를 쉽게 바꾸는 정당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하신 게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당권 대권 분리 말고 하나 아니 좀 나중에 끝내.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 앉아 계신 기자님. 아시아경제 이기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이 속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면역하게 끌려다닐까 봐 걱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야당과도 자주 만나서 논쟁하고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 때를 보면은 이호 심판론을 쓰셨잖아요. 다음 사람 기자회견 좀 하게 그만해. 소대면과 또 이런 식으로 야당이
아마추어들이 이제 확고하게 사기 대표로 붙여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풀어나가실 수 있을까요? 전쟁 같은 총선을 치렀고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대화 타협, 누구와도 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할 땐 설득 당해 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상황들이 이조 심판을 말씀하셨나요? 그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도 있어요. 그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다른 전략이 뭐가 가능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희가 170석을 바라볼 때가 있었죠. 그때는 사실 운동권 심판론도 저희가 가동할 때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정책 택배라, 격차 해소론이라든가 이런 정책 그 공약을 기억을 못 하시지만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게 주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이후에 정권 심판론이 커지면서 그걸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좀 만회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저희가 나왔던 구도인데, 그러니까 되게 일반화해서 저희가 선거 전체에서 2조 심판만 외쳤냐? 그러지 않았던 거 아시잖아요. 네, 오늘 저 시간 관계상 또 3시에 원희룡 장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채널A 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이미 지난 총선 때 한 차례 국민들 평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양쪽의 리더에게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협력보다는 마찰하는 모습이 비춰진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주신 당정 관계의 어떤 수평적 재정립이나 실용적 쇄신을 위해서 당대표 한동훈 체제가 비대위 한동훈 체제와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와 있던 비대위는 저는 비대위원장 때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연극이 이미 시작됐고, 연극 2막에서 주인공 배우가 부상당해서 대체 배우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과 진행되는 체제에서 제가 변용을 가져올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미 시나리오를 받고 2막까지 온 배우로서 뛴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당정 관계를 나름대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지금은 이제 총선이 끝났고 정상적인 정치의 일정 하에서는 얼마든지 건강한 관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충돌을 한다든가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과 정이 서로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오히려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좋으신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저는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실용적인 관계, 실용적인 집권 여당의 정치를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또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저 원희룡 장관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문의하실 게 있으면 안내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하면 욕먹겠네요. 네. 줄건 줄세 줄서. 네.
옆으로 나오세요. 주세요. 좀만 뒤로, 좀만 뒤로. 다 같이 좀만 뒤로. 뒤에 빠져, 뒤에. 한번 주세요. 주세요. 옆으로. 우리 풀이에 풀. 그리고 옆으로 좀 나오시니까. 아니, 얼굴 나가서 사진 찍을게요. 나가서 사진 찍을게요. 조심하세요. 자, 뒤로. 조심하십시오. 자, 가세요. 네. 이동하세요. 조심하세요.